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덕춘이라는 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덕춘은 가난한 건 두말할 것 없고 허구한 날 손발이 닳도록 일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도 목구멍에 불칠하기 바빴지요. 그 옛날 농사꾼의 일이란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꼭두 새벽에 일어나 마당 쓸고 집단 썰고 쇠죽 끓이고 연장 건사하여 날이 하얗게 새자마자 소 몰고 지게 지고 들에 나가 일을 하는데, 논농사로 말하면 논갈기 썰애질에 논뚝 쌓고 물 대기와 씨 뿌려 못자리하고 못 쪄서 모내기, 거름 넣고 논물 보고 김 매고 잡초 뽑고 이삭 패면 새 쫓고 바람 불면 노은벼 세워 묶고 벼가 익으면 베어 묶고 말리고 떨어 놓은 다음에도 일이 남아 볏짚은 쌓고 이삭은 줍고 떤 벼는 찍고 찌은 벼는 까불어 갈무리하고 나면 허리 한 번 별새도 없이 다음 일이 기다렸죠. 그럼 또 밭농사는 쉬웠겠습니까? 밭 갈기, 흙 고르기에 이락 내고 고락 내어 씨 뿌리고 물을 주어 싹이 나면 솎아내기, 거름 주고 김 매고 북돋우고 다독이고 열매 맺으면 벌레 잡고 가뭄 들면 아침 저녁 물을 주고 익으면 따고 훑고 고르고 엮은 다음에도 일이 남아 대궁은 베고 씨는 말리고 딴 열매 고이고이 갈무리하고 나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일이 기다리고,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거두는 것 절반 넘게 지주에게 도져내고 관아에 세금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은 얼마 없어 한 끼에 한 줌씩 아껴 먹고 덜 먹어도 겨울 가고 봄 오면 곡식 양식 똑 떨어지니 보릿고개에 풀뿌리 나무 껍질 닥치는 대로 솥에 넣어도 먹는 날보다 굽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최영감이라는 부자 양반이 살았는데, 사방백리 너른 땅을 농사꾼들한테 빌려주고 가을거지 끝나면 도저로 절반 넘게 걷어가니 1년 360날을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해도 고가는 절로 그득그득 찼지요. 그러다 어느 해는 모진 흉년이 들어 농사꾼이 1년 내내 밤낮으로 일하고도 쪽정이만 걷었습니다. 도조 바칠 양식은커녕 먹고 죽을 곡식도 없었지만 땅주인 양반 최영감은 그런 사정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득달같이 찾아와 도조를 내놓으라 호통을 쳐댔지요. 이봐, 박서방. 가을거지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도조를 내놓지 않는 것이야.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가뭄이 극심하여 농사를 제대로 지은 집이 없습니다. 알곡 단말은 구워준 셈 치시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다음에 언제든지 형편이 나아지면 이자까지 붙여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박서방이 사정사정하여 도저를 조금 미루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최영감이 시도 때도 없이 빚 독촉을 해대는데, 날이 맑아도 내놔라, 날이 굳어도 내놔라, 날이 맑으면 볕잘 들어 풍년 들겠다고 내놔라, 날이 굳으면 비 많이 와서 풍년 들겠다고 내놔라, 먹는 걸 봐도 내놔라, 굽는 걸 봐도 내놔라, 먹으면 양식이 남아도나 보다고 내놔라, 굶으면 양식 아껴 어디다 쓸 거냐고 내놔라, 성할 때도 내놔라, 아플 때도 내놔라, 성할 때는 많이 벌었을 테니 내놔라, 아플 때는 죽기 전에 빚 갚으라고 내놔라, 서 있어도 내놔라, 앉아 있어도 내놔라, 서 있으면 서둘러 갚으라고 내놔라, 앉아 있으면 안달복달하면서 내놔라. 이렇게 사람을 아주 들들 볶고 다그치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욕심이 아주
오장육부에 디롱디롱 매달려서 이자 붙이기를 네 집 봉창에 딱지 붙이듯 제 맘대로 갖다 붙이니 처음에 단말이던 것이 한 달 뒤에는 7마리요. 2달 뒤에는 한 섬이요. 3달 뒤에는 2섬이 되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단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었지요. 그러다 섣달하고도 금음날에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이는데 땅 주인 최영감이 식전대바람부터 덕춘을 찾아와 다짜고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남한테 빚을 졌으면 냉큼 갚을 것이지. 석 달이 지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 게야. 내일 모레가 설인데 해를 넘길 작정이냐? 날이 이 엄동설 안에 쌓아둔 양식이 어디 있다고 이리 독촉을 하십니까? 내년 봄까지만 참아주시면 봄보리 거두어서 쌀을 받고 꼭 갚겠습니다. 허 이놈 보게. 내 놈의 심보가 정녕 도둑의 심보로구나. 잔말 말고 알곡 2섬을 내일까지 갚아라. 만약 못 갚으면 내 놈 내외는 우리 집 종이 돼야 할 것이야. 최영감은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소매바람 일으키며 훨훨 가버렸지요.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덕춘의 아내가 겁을 먹고 장롱을 뒤져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배 한 피를 내놓았습니다. 여보, 이날 이때까지 굽느니 먹느니 하면서도 우리 내외 환갑 때 옷 한 벌 지어 입으려고 목숨같이 아껴두었던 배 한 필이요. 어서 이걸 장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꾸든지 곡식으로 바꾸든지 알곡 2섬 값으로만 바꿔오시오. 덕춘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배 한 피를 짊어지고 그 길로 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덕춘이 장에 가서 배를 팔려고 내놨는데 그날따라 흥정이 잘 안 되어 날이 저물도록 팔지를 못했지요. 덕춘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서 팔아보리라 하고 그냥 배를 도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 접어드니 장승 둘이 눈에 들어왔는데 천하대 장군과 지하여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덕춘의 눈에 퉁방울론 부릅뜨고 길가에 서 있는 2 장승의 모습이 볼수록 가련하였습니다. 동지섣달 찬바람은 사정없이 몰아치고 맵디 매운 눈보라는 울며 불며 날리는데 옷 한 조각 못 걸치고 맨몸뚱이로 서 있으니 아무리 말 못하는 장승인들 오죽이나 추울 텐가. 에이구야, 나는 그래도 마누라를 잘 만나서 손바지 저고리 얻어 입고 추위를 면하건만 저 불쌍한 장승은 아무것도 안 입고 맨몸뚱이로 서 있으니 얼마나 추울까? 덕춘은 그만 자기 처지는 까마득히 잊고 장승 불쌍한 것만 여겨 짊어졌던 배 한 피를 절반으로 뚝 잘라 2 장승에게 각각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천하대 장군, 지하여 장군 2 장승 몸뚱이를 배로 돌돌 감아주어 찬바람이 스며들지 못하게 해놓고서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배는 팔아왔어? 아니, 못 팔았어? 그럼 배는 어디 있어? 오는 길에 장승이 하도 추워 보이기에 입혀주고 왔지. 애구머니나 일을 어째? 한시도 지체 말고 도로 가서 가져. 덕춘이 할 일 없이 도로 장승 서 있는 곳에 가보니 앞불싸 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방울 달린 벙거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춘은 하는 수 없이 그걸 주워 머리에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 아니나 다를까 땅 주인 최영감이 서슬이 퍼렇게 살인문을 밀고 들이닥치는데 세상에 어떤 짐승이 저보다 더 사나우며 어떤 귀신이 저보다 더 무서울까. 내 이놈, 오늘은 틀림없이 알곡 2섬을 마련해 줬으렸다. 2섬에서 한 홉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 놈 내외는 우리 집 종이 돼야 하는 건
알고 있겠지. 최영감의 호통 소리에 그만 덕춘의 간담이 서늘해져 어저께 주워온 번거지를 쓰고 마루에 걸터 앉은 채로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땅 한 번 내려다보고 한숨을 쉬는데 방울이 딸랑딸랑 울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울이 딸랑 소리를 내니 소리치는 최영감이 그 자리에 발이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뭐야? 최영감이 아무리 땅에서 발을 때려 해도 떨어지지 않으니 이런 낭패가 어디 있나요? 아이쿠, 이게 무슨 변이야? 애들아, 어서 와서 나 좀 떼어다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종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제 주인 몸뚱이를 잡고 한꺼번에 당겨보아도 최영감은 그 자리에서 옴짝달싹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번거지를 쓰고 마루에 앉아 한숨만 쉬던 덕춘이 저게 무슨 일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니 또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땅바닥에 딱 붙었던 최영감의 발이 땅에서 뚝 떨어지더니 그 몸뚱이를 붙잡고 종들과 최영감이 다 같이 자빠졌지요. 덕춘이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고개를 가웃하니 또 방울이 딸랑 소리를 내면서 최영감의 몸뚱이가 도로 땅에 착 달라붙었고 그리고 덕춘이 또 일어서니 또 방울이 딸랑 소리를 내면서 최영감의 몸뚱이가 도로 쑥 빠져 넘어지니 덕춘이 이건가 싶어 고개를 흔들며 방울 소리를 낼 때마다 최영감 몸이 땅에 달라붙고 또 한 번 딸랑하면 그 몸이 떨어지고 딸랑하면 달라붙고 딸랑하면 떨어지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재밌어 덕춘이 방울을 계속 흔들어대니 하루 종일 붙었다 떨어졌다 하던 최영감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만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아이쿠, 사람 살려. 제발 이것 좀 멈춰주게. 내 이자 한 섬 다 탕감하고 원금 단말만 받을 테니 좀 멈춰줘. 아, 알았네. 알았어. 그까짓 것 지금 안 갚으면 어때? 내년 봄까지 미뤄줌세. 그러니 좀 멈춰줘. 그래. 내가 잘못했네. 애당초 흉년이 들어 거둔 것도 없었으니 도저고 뭐고 아무것도 더는 안 받겠네. 그러니 나 좀 살려주게. 그제야 덕춘은 슬며시 번거지를 벗어놓았고 땅 주인 최영감은 걸음 하나를 살려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꽁무니를 빼 달아났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에 사는 김초 씨는 대거 시험만 치르면 번번이 떨어졌으나 항상 한양 구경을 느긋하게 즐기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도대체 기가 죽는 법이 없었지요. 김초 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를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왔으면 서둘러 닭 한 마리 잡아서 올리지 않고 뭘 하느냐? 집안에 일꾼 하나 없이 김초 씨의 아내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모 심고 피 뽑고 나락 베고 혼자서 농사를 다 짓는데 논에서 일을 하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김초 씨의 점심상을 차려주고 다시 논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김초 씨는 식사 때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아내에게 호통을 쳤지요. 무식한 여편네가 지아비를 굶겨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이지. 지금이 몇 시경인데 아직도 밥이 안 된 것이야? 네. 조금만 기다리셔요. 어느 봄날 아내가 온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들어와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는데 사랑방에서 글을 읽던 김초 씨가 들어와 호롱불을 후하고 꺼버리고는 아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부엌에 쌀 도둑이 들어왔죠. 쌀 도둑은 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앉아 안방에서 폭풍우가 몰아쳐 비가 쏟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초씨가 아내의 치마를 벗기고 속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내렸죠. 운우의 숨소리가 한참 가빠질 때 도둑은 쌀독을 열고 자루에 쌀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김초씨 귀에 대고 아내가 속삭였죠. 도둑이 들어왔어. 그 소리를 들은 김초씨의 아랫 방망이는 갑자기 번데기처럼 줄어들어 이불을 덮어쓴 채 방구석에 처박혀 와들와들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초씨의 아내는 치마끈을 매면서도 계속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보 여보 좀 더 라고 교성을 질러 도둑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김초씨 아내가 부엌문을 차면서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저놈 잡아라. 김초씨 아내가 도둑이야라고 고함을 지르자 쌀도둑은 혼비백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김초씨는 이불을 덮어쓰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지요. 김초씨의 아내가 부엌에 나가 쌀독을 덮고 방에 들어오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김초씨는 딴의 남자라고 어흠어흠하면서 정절을 하고서는 쫓으려면 진작 쫓을 것이지. 웬 뜸을 그리 들여? 사람을 놀래키는가? 김초씨의 아내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둑이 쌀을 두세 바가지 퍼 담을 때 도둑이야 소리치면 쌀 자루가 가벼워. 도둑이 퍼 담은 자루를 들고 도망칠 것이고 8, 9바가지를 퍼 담았을 때 소리치면 쌀이 자루에 그득해 땅에 쏟아질 것 아니오. 5바가지는 들고 도망치기에 무겁고 쏟아지기에 자루에 쌀이 가득 차지 않아 그때를 기다렸지요. 그 말을 들은 김초씨는 아내의 현명함에 벌떡 일어나더니 사랑방으로 달려가 있던 책을 몽땅 쓸어 담아 아궁이에 태워버렸습니다. 이튿날부터 그는 들에 나가 밭을 갈고 아내를 하늘같이 떠받들며 부인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가난한 갑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기막힌 미인이라 이웃에 사는 한 사내가 항상 욕심을 내고 있었지요. 한번 꼭 품고 싶었으나 여자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내는 여자의 음심을 부추기는 작전을 세웠지요. 그리하여 갑바치의 집으로 가서 건너방에 있는 그녀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갑바치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부탁이요? 내 물건이 너무 커서 걸음 걸을 때 방해가 되고 또 불편할 때도 많소이다. 그래요. 사슴 가죽으로 갑을 만들어 물건을 넣고 끈을 허리에 걸면 좋겠는데 당신이 그걸 만들 수 있겠소? 그럼 우선 그 물건부터 봅시다. 그래야 만들지요. 사내는 즉시 돌아앉아 바지를 벗고 물건을 보였습니다. 과연 당신의 말 그대로 훌륭한 물건이요. 이거야 아직 아무것도 아니오. 그럼 이게 한번 성이 나면 지금보다 적어도 3배는 더 커진단 말이오. 방 안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갑바치의 아내는 벌써부터 마음이 동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의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던 차에 말만 들어도 아랫도리가 축축해졌지요. 갑바치는 그 사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네, 그 물건을 만들어 괴짝에 넣어둘 테니 내가 없더라도 와서 찾아가시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 사내는 일부러 갑바치가 없는 틈을 타서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바깥 양반은 지금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내가 부탁한 물건이 있는데 주인장이 없더라도 찾아가라 해서 이렇게 왔어. 어디 있는지 아시오? 그 물건이라면 괴짝 속에 있으니 들어가서 가져가시지요. 그럼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과연 갑바치의 아내가 먼저 추파를 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내는 아름다운 갑바치의 아내 위에서 그토록 원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갓바치의 아내는 실망스럽기만 하였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한 갓바치의 아내는 몹시 분했으나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이를 치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 후 이웃에 사는 그 사내가 또 갓바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갔는데 맞기는 합니까? 약간 작은 듯하지만 그런 대로 쓸만하오. 이렇게 대답하는 사내의 말을 갓바치의 아내가 방에서 들었지요. 그러더니 입술을 깨물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까지 물건이라면 그 안에 300개는 들어가겠다. 어느 마을에 시집 온 지 1년 만에 과부가 된 통천댁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청산과부는 한눈 안 팔고 시부모를 모시고 10년을 살다가 한 해 거리로 시부모가 이승을 하직하자 3년상을 치르고 탈상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매파가 집으로 찾아왔지요. 아직 30도 안 된 통천댁이 자식도 없이 홀로 한평생을 보내기엔 세월이 너무 길잖아. 그 말에 통천댁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한숨을 길게 쉰 매파가 목소리를 낮추고 얘기를 이어갔지요. 아랫동네 호라비 박초 씨가 통천댁 탈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네. 나가세요. 서리빨이 돋은 앙칼진 목소리로 통천댁이 소리치자 매파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뒷걸음쳐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통천댁은 늙은 청지기를 데리고 억척스럽게 논농사, 밭농사를 지으며 꿋꿋하게 수절하였지요. 물론 통천댁도 박초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인가 상처한 박초 씨는 30대 초반으로 비록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지만 글도 능할 뿐더러 뼈대 있는 집안에 재산도 넉넉하고 사람 됨됨이도 착실해 매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찾았지만 고개를 흔들고 통천댁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요. 박초 씨가 보낸 매파가 끈질기게 통천댁을 찾았지만 가는 족족 헛걸음에 이제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으니 박초 씨는 상사병의 식음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박초 씨의 오랜 친구 유첨지가 술을 한 잔 걸치고 찾아왔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그런 일로 드러눕다니. 이튿날 아침 통천댁이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앞마당으로 물동이를 들고 들어서 부엌으로 가는데 유첨지와 머슴돌이 뒤따라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통천댁, 오늘 쟁기 좀 빌려주시오. 통천댁이 부엌에서 나오는데 안방문이 덜컥 열리며 윗도리를 드러낸 박초 씨가 말했습니다. 안 되네. 우리도 오늘 써야 하네. 그것을 보고 머슴들도 놀랐지만 펄쩍 뛰며 놀란 것은 통천댁이었지요. 따지고 변명할 겨를도 없이 유첨지와 두 머슴은 가버렸습니다. 늙은 청지기는 논에 물꼬를 틀어 들에 나가고 통천댁이 우물에 갔을 때 박초 씨가 통천댁의 안방에 몰래 잠입했던 것입니다. 마루 밑에 털썩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 통천댁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변명을 해도 씨도 안 먹힐 것 같았습니다. 통천댁은 머리를 매만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서방님, 절 받으시오. 박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천댁 고맙소라고 말한 후 통천댁의 옷고름을 풀었다 합니다. 옛날 경주에 김기문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비록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원래 집안이 부유한 데다 홀어머니의 지극정성에 부족할 것 없이 자랐죠. 김기문은 나이가 들어 무예를 닦아 묵과에 급제하기까지 합니다. 급제를 하고 나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 마음인가? 뇌물을 높은 사람에게 바치면 더 높은 벼슬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높은 벼슬길에 안달이 난 김기문은 어머니에게 서울에 가서 높은 벼슬을 받아오겠다고 큰 소리를 탕탕 치며 1000꿰미의 돈을 받아 서울로 갑니다. 김기문의 어머니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이 잘 된다는 일이라기에 선뜻 큰 돈을 내어주었지요. 그렇게 1000꿰미의 돈을 받아낸 김기문은 무조건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그 길로 뇌물을 바치면 좋을 만한 벼슬아치를 찾아다니고 연주를 만든답시고 흥청망청 마시고 노느라 금세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다시 돈이 필요한 김기문은 어머니께 손을 벌립니다. 어머니께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정승과 판서와 안면을 튼 지는 한참 되었고 돈을 조금 더 드리면 고을 원님이나 장군 자리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어머니 볼낯이 없어 죄스러웠지만 거짓말도 하다 보니 능청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더 높은 자리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저 마을 원님만 된다 해도 내 귀한 아들이 바라는 일인데 얼마인들 아까울까. 어머니는 땅과 집안의 가구들을 팔아 아들의 손에 1000꿰미를 들러줍니다. 큰 돈이 있은들 아무개가 무슨 수로 원님 자리를 얻겠습니까? 흥청망청 마시고 도박하느라 한량짓만 했는데 말입니다. 땅 팔고 집안 가구 팔고 마련해준 1000꿰미는 1년도 못 쓰고 동이 났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사람을 시켜 어머니께 돈을 해줄 것을 재촉합니다. 매번 그렇게 밑빠진 독에 붙는 줄도 모르고 오직 아들만 믿고 돈을 보내주다가 집 팔고 노비 팔아 결국 모든 재산을 날리고 남의 집 행랑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기문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큰 불효를 했구나.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놀다가 집안 다 해먹다니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뵙지. 이제 80깸이 정도만이라도 여기서 흥청망청 쓸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 단 몇 달이라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며 마음 깊이 후회하고 깨우쳤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기로 합니다. 자신과 함께 놀던 도박꾼이니 능청 잘 떠는 이야기꾼 청지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을 재촉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김기문은 성을 나와 고향으로 가던 중 말에게 죽을 먹이러 주막에 들립니다. 그에는 흉년이 들어 그런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런데 주막 앞에는 어떤 여인이 옷도 제대로 못 걸친 채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칼바람이 부는 엄동설 안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김기문은 막 밥술을 뜨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을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여인에게 자신이 채 뜨지도 않은 밥상을 주고 돈 2깸미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거지라도 옷을 잘 입은 거지한테 찬밥덩이라도 적선하는 법이라오. 이것으로 옷 사 입으시오. 오갈 곳 없는 거지이지만 눈망울에 총기가 느껴지고 본디 생김이 어여쁜 처녀였습니다. 나리는 어디 사는 위신지 함자라도 알고 싶습니다. 나는 나리감이 못 되는 사람이오. 그저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오. 다시 서울엔 언제 오십니까? 이제 영영 다시 서울에 올 일은 없을 것 같소. 김기문은 벌써 말을 타고 떠나갔습니다. 주막 주인은 지나가던 나그네가 거지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이 추위에 굶주리고 있는 것을 모른 채 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헌 못한 벌을 주고 부엌일을 도와주면 밥을 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여인은 주막일을 거들어주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배 장수 하나가 쉰근 정도 되는 담배 한 짐을 지고 팔러 왔습니다. 담배가 제법 좋은 것을 보고는 주막 주인이 가격을 묻습니다. 담배가 시란이 좋소. 얼마에 팔려고 하시오? 2깸미 정도면 팔 겁니다. 그때 처녀는 그러면 그 담배를 저에게 파십시오. 얼마 전에 선달님이 주신 돈이 있는데 딱 2깸이네요. 처녀는 무슨 생각에선지 지난번 김기문한테 받은 돈으로 담배를 샀지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5월이 되자 처녀가 2깸이 주고 산 담배값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가진 담배를 20깸이에 팔아 10배의 이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곤 주막 한 칸을 세내서는 과일이며 생강 마늘이며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팔기 시작합니다. 싹싹하고 계산에 밝아 장사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엔 몇 배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점포를 늘려 종이나 비단같이 값비싼 물건들도 팔며 장사가 더 커졌습니다. 10년간 매해 풍년이고 태평성되어서 풍년오리가 길에 널리고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과 장사치들이 장사를 위해 서울로 모여들어 서울 인근의 객점들은 날마다 10배에서 많게는 100배씩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이제 처녀는 돈 걱정이 없으니 객점 옆에 큰 집을 사서 발을 내리고 앉아 편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객점 주인이 얼굴도 이쁜 데다 돈 많은 처녀라고 소문나면서 그녀와 혼인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줄을 서 객점 문턱이 다 닳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남자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양민의 무남동료 외동딸로 태어나 먹고 살 걱정 없이 살다가 흉년이 계속되어 병으로 부모님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일가친척 하나 없는 처지라 걸식을 하다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갈 때 마침 김선달이라는 분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고 간 두께미의 돈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게 선달님이 주신 것인데 아직 그 은혜를 못 갚고 살아 있습니다. 하여 오직 선달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꺼내지 마십시오. 하며 자신에게 밤낮 없이 구애하는 남정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도 안 한 채 처녀의 몸으로 김선달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그런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양반이 경주로 벼슬을 하러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이방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은 사람을 시켜 경주에서 온 이방을 모셔오게 했습니다. 거처 할 곳을 찾을 거라 생각해 발빠르게 움직이게 한 것이죠. 일면식도 하나 없는 자가 재워주고 먹여준다니 긴가민가 속는 셈치고 이방이 왔습니다. 이방이 오자 여인은 술상을 내와 술을 대접하면서 묻습니다. 혹시 경주에 계신 분 중에 김선달이란 분을 아십니까? 경주에 김씨 성을 가진 선달이 서너 명쯤 되는데 어떤 김선달인지. 저도 정확한 성함은 모르지만 왼쪽 볼에 콩알 만한 사마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사의 겹방에서 집신을 팔아 살고 있는 김선달인 듯 싶은데 선달님이 왜 집신을 팔아 사십니까? 부인은 그 선달에 어찌 사는지 모르는 모양이군요. 10년 전에 선달이 국어를 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가난해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돈과 곡식을 보태주었지요. 그러고는 3년이 지나 상복을 벗고 찾아왔는데 점점 사람이 혼이 빠져서는 모습이 딱 거짓골을 하고 살다가 결국엔 옷도 다해져 몸을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가리고 다니기에 왜 일을 해서 벌어먹지 않느냐고 꾸짖었더니 집신을 삼아보겠노라며 짚을 한 단 얻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왔는데 꽤 쓸 만큼 집신을 삼아서는 매일 서너 켤레씩 장에 내다 팔아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나요? 실은 이방님께 청이 있어 이리 모셨습니다. 이것을 갖다 쓰시고 본전은 그 김선달님에게 제 편지와 함께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리던 여인은 김선달 앞으로 이제껏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김선달을 기다렸는지 절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을 살리실 때는 인정이 넘치시더니 잊으실 때는 박정하기 그지없으시군요. 이제야 선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사정이 안 좋다고요. 제가 적은 돈을 보내니 일단 쓰시고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편지를 맺어 이방한테 주었습니다. 여인은 이방에게 심부름값으로 두둑히 넣어주고 서울장에서만 파는 진귀한 물건도 챙겨주며 편지와 돈을 잘 전해줄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경주로 다시 내려간 이방은 김선달에게 돈과 편지를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김선달을 아는 사람이 준 것이라고 하자 혹시 벼슬을 얻겠다고 돈을 펑펑 쓸 때의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했지만 돈까지 보내줄 만한 사람은 없었죠. 불을 켤 기름도 없었던 김기문은 이웃집에서 기름을 빌려 겨우 불을 켜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 물 쓰듯 써대야 찾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편지를 다 읽은 선달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천 개미의 재산을 받아먹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단두께미의 돈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갚다니. 김선달은 보내준 돈으로 의관을 마련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선달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버선발로 맞이하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왔다 해도 이처럼 반가울까요? 처녀는 울며 불며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 옛날 저에게 주신 두 꿰미의 돈이 지금은 2만 꿰미가 넘었습니다. 만 꿰미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달님만 허락한다면 선달님의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청을 받아주십시오. 벼슬자리도 제가 주선할 터이니 그 또한 마다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김선달은 10년 전에 두께미를 적선해주고 얼어 죽어가는 목숨을 부지해준 거지신세였던 처녀를 만나 벼슬도 얻고 색시도 얻고 천하에 남부러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많은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한때 벼슬자리에 눈이 멀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렀지만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걸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착한 심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지신세가 되어 목숨을 부지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보온한 처녀의 고운 심성을 하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도울 줄 알고 고마움을 갚을 줄 아는 선달과 처녀는 불쌍한 사람을 거두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합니다. 옛날 한 고을에 위아래 사이를 두고 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윗집은 남쪽 지방 일대에서 유명한 만석군의 집이었고 아랫집은 큰 상단을 거느리기로 유명한 집이었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집 마님들은 형님 동생하며 만났다 하면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하루는 자랑을 하다 더 이상 자랑거리가 떨어졌는지 부리는 머슴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우리 집 마당새는 새치열을 얼마나 잘 놀리는지, 또 척하면 그냥 넙죽 죽은 척이라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그냥 이뻐 죽겠어요. 그러자 윗집 마님이 아이고, 임자는 인복도 타고났나 봐. 어디서 그런 모습을 구했는지 참 부럽구먼. 우리 돌쇠 저 녀석은 힘만 세서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쌀을 이고지고 곶간을 채워놓기만 바빠. 거기다 먹기는 또 얼마나 처먹는지, 점심밥 2공기만 주면 나무를 얼마나 하는지, 글쎄 동네 뒷산이 민둥산이래 걱정이네. 이에 지기 싫었는지 아랫집 마님이 자랑을 해댑니다. 우리 집 마당새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려요. 술을 마시고 놀 때도, 또 소염을 먹일 때도, 마당 쓸 때도 주구장창 친구들이랑 함께 하지요. 그랬더니 윗집 형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쩐지 지난번에 그 집 문간에 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떠들썩하더니 그게 다 마당새 놈 친구들이었구먼. 친구는 참으로 사귀기 어려운 것인데 거참 머슴놈이 재주도 좋구먼. 근데 친구가 많으면 진짜 친구가 별로 없다는데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나? 형님 무슨 내기요? 마당새와 돌쇠 중 진짜 배기 친구가 누가 더 많은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요. 그래서 진 사람이 햅쌀 한 가마니 내놓는 거지. 형님, 근데 그걸 어찌 시험하시렵니까? 그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친구야말로 진짜 친구자녀.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 텐가. 좋아요. 마당새는 친구가 많아서 보나 마나 다 자기 일처럼 우리 마당새를 도와줄 게 뻔해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아랫집 마님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윗집 마님은 당장 돌쇠를 시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루에 넣어 마치 사람 시체인 것처럼 꾸몄죠. 그 사이 날은 어둑어둑해졌어요. 돌쇠와 마당새 둘이는 지금부터 내 시키는 대로 하고 오너라. 돌쇠와 마당새는 윗집 마님이 시키는 대로 날이 어둑한 밤이 되자 자루를 짊어지고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돌쇠가 자루를 짊어지고 일어서며 마당새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마당새 내가 친구가 많다 하니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가보자. 네, 따라만 오십시오. 마당새는 기대에 차서 성큼성큼 앞장섰어요.
얼마쯤 갔을까 마당새는 어느 집 앞에서 멈추더니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쏙삭이듯 외쳤습니다. 여보게 날쌔. 한밤중에 미안하지만 좀 나와보게나. 그러자 한참 뒤에 마당새의 친구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 밤중에 날 찾아왔나? 마당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싸우다가 내가 잘못하여 그 도둑을 죽이고 말았어. 지금 시체를 짊어지고 이웃집 돌쇠 형님이랑 같이 왔는데 자네가 날 좀 도와주게나, 어? 마당새의 친구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이고, 정말 큰일 났구먼. 알았네. 일단 내가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봄세. 마당새의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 혼자만 내빼듯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근 채로 말이에요. 아니 저 친구가 마당새는 머쓱해져서 머리를 극적거리다. 그래도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싶어 한참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다시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아우의 일을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나오자 마당새는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 집으로 가보자. 속상해하는 마당새가 안 되어 보였던지 돌쇠는 마당새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번 친구는 틀림없이 저를 도와줄 거예요. 마당새가 다시 앞장서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또한 쏘스라치게 놀라며 발뺌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아이코, 일을 어쩌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마침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두 번째 친구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돌쇠는 한심하다는 얼굴로 마당새한테 물었어요. 내 절친한 친구들은 다 이와 같으냐? 마당새는 이번에도 거절당하자 돌쇠를 볼라 채 없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다르리라 생각하며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마당새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벌컥 화부터 냈습니다. 자네는 어찌 그 모양인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친구인 나를 끌어들여 화를 입히려는 건가?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게나. 친구의 매정한 말에 마당새는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설마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몰라줄까 싶어 서너 집을 더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핑계를 대며 슬슬 피할 뿐이었습니다. 마당새는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술 마시고 놀고 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모두 친하게 굴더니 어려움을 당해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달아나 버리려고만 하다니요. 돌쇠는 묵묵히 마당새를 지켜보다가 마당새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 저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데 만난 지 꽤 오래되었구나. 아무튼 찾아가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마당새가 자루를 짊어지고 돌쇠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새는 돌쇠의 친구도 자기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랫마을에 도착한 돌쇠는 어느 허름한 집 앞에서 친구를 불러서는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이 사람아 누가 보기 전에 어서 안으로 들어와. 돌쇠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돌쇠의 친구는 돌쇠를 집 안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삽과 괭이를 내오더니 안방 구두를 열심히 파기 시작했어요. 돌쇠의 친구는 우두커니 서 있는 돌쇠와 마당새를 보자 답답하다는 듯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들도 어서 나를 도와주게나.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 날이 밝아 남들 눈에 띌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 자네한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원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일단 이 자루부터 감추고 뒷일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세. 친구의 말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그제야 돌쇠 친구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괜히 놀라게 했구먼. 이것은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바로 돼지일세.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어리둥절해하는 친구에게 돌쇠는 마당새가 짊어진 자루를 가리키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새야, 너는 친구가 많다고 했지? 하지만 그 가운데 너를 돕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돌쇠의 말에 마당새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습니다. 마당새야, 나는 너처럼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내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해결해 주려는 것은 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야.
이런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으면 내 친구 같은 사람 100명도 전혀 부럽지 않구나. 하여 돌쇠와 마당쇠는 마님들에게 이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랫집 마님은 심드렁이 마당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는 햅쌀 한 가마니를 보내왔습니다. 윗집 마님은 돌쇠 덕에 아랫집 동생의 콧대를 꺾은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쌀을 돌쇠에게 상으로 내렸습니다. 꽃밭에 가면 꽃향기가 몸에 배고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지게 마련입니다. 가까이 하는 친구의 말투와 습관을 자기도 모르는 새 닮아가기 마련이지요. 옛날 영남 지방에 한 관찰사가 여러 고을을 순시하고 있었지요. 한 시골 마을을 지날 때 일산을 든 병졸이 옆을 따르는 가운데 높다란 가마 위에 덩그렇게 앉아 긴 담뱃대를 비스듬히 물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행차하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 그 위험 있는 모습을 구경하느라 길을 메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손을 흔들면서 관찰사 나리에 저 의젓한 형상이 마치 신선의 모습 같지요. 하고 칭송하며 흠모하는 것이었지요. 이때 한 사람이 옆 사람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렇게 의젓하고 근엄한 관찰사 나리도 밤에는 부인과 함께 자면서 옷을 벗고 살을 맞대는 잠자리를 할까요? 그러자 옆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손을 내저으면서 다음과 같이 응수했지요. 관찰사 나리처럼 만금 같은 귀한 몸으로 어찌 옷을 벗으며 그 힘든 일까지 몸소하시겠소? 반드시 힘 좋은 병방비장에게 대신 시켜놓고 구경만 하실 거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웃어서 허리가 잘록해졌다 합니다. 어느 고을에 한양에서 별감이 내려왔습니다. 별감이라야 대수로운 벼슬도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가 생긴 이래 가장 출세한 사람이었지요. 어린 시절 함께 뒹굴고 서당에서 공부하던 고향 친구들이 주막에 모여서 별감을 맞이했지요. 별감은 목이 뻣뻣해졌고 고향 친구들이란 작자들은 서로 잘 보이려고 아부질인데 별감날이 신수가 화나시네. 그러자 눈을 내리깐 별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네 이름이 맹천, 아니 영철이던가. 고향 떠난 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친구 이름을 까먹은 것인가? 용철이네. 아, 그래. 용철이 자네. 훈장님한테 매도 많이 맞았지. 그 말에 옆에 앉아있던 기생 매월이가 까르르 웃었지요. 꽃피고 새오는 화창한 봄날, 집안이 넉넉한 친구 셋이 별감 친구를 모시고 화전놀이를 가는데 한 친구는 10년 동안 땅속에 묻어두었던 인삼주를 꺼내왔고 한 친구는 씨암탉을 잡고 산전에 화전을 붙일 준비를 해오고 나머지 한 친구는 기생 매월이를 돈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앞장선 매월이가 어깨춤을 추며 산길을 오르는데 주위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은 불타고 개울엔 콸콸 옥수가 흐르고 산새는 울고 하늘은 맑고 봄바람은 불어오니 이었지 아니 좋을 소냐. 일행은 그렇게 산중턱에 마당 바위 앞에서 딱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때 아이고, 여기는 어인일인가? 해진 갓을 삐딱하니 쓰고 장죽을 꼬남은 주정뱅이 해천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먼저 와서 마당 바위에 정자하고 앉아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별감 일행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서당에서 공부한 불청객 해천은 별감을 향해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갔지요. 봉파리, 너 왔다는 소리는 들었다. 해천의 출연에 좋았던 분위기는 깨졌지만 술판은 벌어졌지요. 그러다 친구 하나가 기생 매월이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10년 묵은 인삼주니 해천이 저놈 자네는 조금씩 따라라. 그 말에 매월이는 다른 사람들 술잔은 넘치게 따랐지만 불청객 해천의 술잔은 반도 차지 않게
술을 부었지요. 얼마 후 소피 보러 숲속으로 가는 매월이를 해천이 따라갔습니다. 매월아, 이거 받아라. 해천이 엽전 주머니를 내미니 매월은 눈이 둥그레져 엽전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매월아,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배탈이 나서 닷새 동안 하루에 죽 한 공기로 살았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내 잔엔 따르는 신용만 해다오. 매월이 들으니 어려울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귀한 술 해천에게는 조금씩 따르라 했는데 숲속에 앉아 소피를 보며 매월은 해천에게 받은 돈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펴본 매월이는 오줌발이 뚝 끊기고 말았지요. 그것은 동전이 아니고 모두가 사금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악 다물고 돌아온 어린 기생 매월이는 너 죽어보라는 듯이 해천의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해천은 죽을 상을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매월은 연거푸 인삼주를 따랐습니다. 호리병이 바닥난 걸 보고 해천은 별감 봉파리 곁으로 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지요. 매월이 전혀는 건드리지 말게. 내가 한 달 전에 합방을 했다가 아직도 병으로 고생하고 있네. 그 말에 지난밤 매월이를 품었던 별감은 울상이 되었지요. 그리고 트림을 거하게 한 해천이 껄껄껄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해천의 꾀에 박장대소를 하였다 합니다. 서해 유성룡이 안동에 살던 때의 일입니다. 집안에 삼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사람됨이 아둔하고 무식해서 콩인지 보리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할 만했지요. 그러니 집안에서는 바보 삼촌이라고들 부르며 그를 만만히 여겼습니다. 바보 삼촌은 서해에게 늘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조용히 말해줄 게 있단다. 너희 집에 우환이 생길 것 같으면 조용할 때 내가 너를 찾아. 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줄 테니 그리 알거라. 내 삼촌.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바보 삼촌은 삿갓을 쓰고 해진 옷을 입고 유쾌한 얼굴로 와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내기바둑을 한 판 두었으면 싶은데 어떠냐? 숙부께서 평소에 바둑 두시는 걸 못 봤거늘 지금 갑자기 바둑을 두자고 하시니 제 적수가 못 되실 것 같은데요. 서해의 바둑 실력은 당대 제일의 수준이었으니 이런 말도 할 만했지요. 잘 두고 못 두고는 그만 따지고 일단 한 판 더 보자. 서해는 내키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바둑을 두기로 했지만 숙부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의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촌이 먼저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바둑판은 서해의 패색이 짙어졌지요. 서해는 돌을 놓을 데가 없었고 그제야 비로소 삼촌이 자기 능력을 감추고 살아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서해는 엎드려 말했지요. 숙부와 조카 사이로 반평생을 함께 살며 이처럼 속이시다니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쪼록 숙부의 가르침을 받들고자 합니다. 너를 속였을 리가 있겠느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다. 내가 이미 벼슬길에 나섰는데 초야에 묻혀 사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르칠 게 있겠느냐? 하지만 한 가지 일러줄 게 있다. 필시 내일 승려 하나가 너를 찾아와 집에 묵어가기를 청할 텐데 절대로 허락하지 말거라. 아무리 간절히 청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마을 뒤에 초가암자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할 것이니 명심해서 이를 그르치지 말도록 해라. 반드시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이튿날 정말 승려 하나가 갑자기 서해의 집에 나타났는데 그는 풍채가 당당하고 나이는 30-40세쯤 되어 보였지요. 이에 서해가 어디서 왔느냐 묻자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소승은 강릉 오대산에 살고 있습니다. 영남의 산천을 유람하러 내려와
명승지를 두루보고 돌아서는 길이온데 대감의 맑은 덕과 훌륭한 명성이 당세 제일이라는 말을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어 잠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벌써 날이 저물었으니 댁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길을 떠났으면 합니다. 처음 보는 승려의 말에 서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허허, 이를 어쩌. 집에 마침 사정이 있어. 지금 낯선 사람을 묵어가게 할 수 없어. 마을 뒤에 조그만 암자가 있으니 거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어. 서해의 말에 승려가 온갖 말로 간절히 부탁했지만 서해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려는 어쩔 도리가 없어 아이종을 따라 마을 뒤에 암자로 갔지요. 이때 바보 삼촌은 나이든 여종 하나를 데리고 자신은 거사로 꾸며 초립을 쓰고 베옷을 입은 채 암자 문을 나와 합장하며 맞이했지요. 어디서 오신 귀한 스님께서 이처럼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습니까? 밤이 늦어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었어. 승려가 답례하고 방 안에 좌정하자 거사는 여종에게 저녁밥을 잘 지어 올리라고 하더니 먼저 술 한 병을 가져와 대접했습니다. 승려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맛있어 하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맑고 찬 것이 보통 술과는 다르군요.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에 거사가 나이든 여종을 가리키며 대답했지요. 이 할멈은 마을의 주모입니다. 기생으로 있다가 늙어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예전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술을 빚습니다. 덕분에 참으로 맛 좋은 술을 맛보는 구려. 스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시니 양껏 다 드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윽고 저녁밥을 올리는데 산나물이며 채소가 극히 정결했지요. 승려는 배불리 먹고 흠뻑 취해 거꾸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승려는 깊은 밤에 잠이 깼는데 가슴은 몹시 답답했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팠지요. 그래 간신히 눈을 떠보니 거사가 가슴 위에 걸터앉아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사는 눈을 부릅뜨고 꾸짖었지요. 이 천한 외놈이 어딜 감히 내 놈이 바다를 건너던 날이 언제인지 내 이미 알고 있거늘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바른 대로 실토하면 혹 용서해 줄 길이 있을지 모르나 실토하지 않는다면 내 목숨은 그 즉시 끊길 줄 알아라. 이실직고 해라. 그 말에 승려는 겁에 질려 애걸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소송이 죽게 생겼는데 어찌 추호라도 속이겠습니까? 소승은 일본인입니다. 관백 풍신수끼리 지금 군사를 일으켜 귀국을 침략하고자 하는데 두려운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서해 대감입니다. 이 때문에 소승을 미리 여기로 보내서 사전에 이를 도모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선생의 귀신 같은 눈에 모든 일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엎드려 빌건대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다시는 감히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나는 하늘을 거스르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마을만은 내가 꼭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왜군이 만일 이곳 땅을 밟는다면 한 놈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내 놈의 하찮은 목숨을 끊어봐야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너를 그냥 보내줄 테니 돌아가서 풍신수길에게 전해라. 우리나라에는 내가 있다고. 거사가 그렇게 말하고 승려를 풀어주자 그는 거듭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찌 감히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승려는 머리를 감싸준 채 쥐새끼처럼 달아났죠. 그리고 외나라로 돌아가 풍신수길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낱낱이 전하자 풍신수길은 깜짝 놀라서 군대에 특명을 내렸다 합니다. 그 명은 바다를 건너 조선을 침공하는 날 안동 땅에는 감히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이 때문에 안동 일대는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전해집니다. 한 행상이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 앞에 이르러 주인을 부르자 안주인인 듯한 여인이 나왔지요. 떠돌며 행상하는 사람인데 사방이 어두우니 하룻밤 묵을 수 없겠소? 죄송합니다만 집에 바깥 양반이 안 계셔서. 문간방이라도 좋으니 제발 묵고 가게 해주시오. 여인은 처음에 완강히 거절했으나 행상이 하도 간곡히 부탁해 나중에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행상이 보찜을 풀고 여독을 풀려는데 살인문으로 갓을 쓴 남자가 조심조심 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상은 그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갓을 마당에 던져놓고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행상은 그 갓을 주워 머리에 쓴 채 귀를 기울였지요. 곧 방 안에서는 여인의 감탕질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인기척이 있어 돌아보니 이번에는 또 웬 여인이 아무 소리도 않고 자신의 소매를 잡아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행상에게 어둠 속에서 여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비우기만 하면 밤마다 그 여자 집에서 자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 김가에게 들키면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래요? 빨리 옷이나 벗어요. 행상은 말 한마디 못하고 알몸이 되어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그 여인과 한참 신나게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황홀경에 빠져들던 여인이 문득 자기 남편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를 이끌고 오면서 누군지도 몰랐단 말인가? 남편이 돌아오면 난리가 날 텐데. 이왕 시작했으니 빨리 하세요. 그러면서 여인은 행상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지요. 이렇게 한바탕 일이 끝나자 여인이 재촉했지요. 이제 빨리 돌아가세요. 공연히 사람을 끌고 와서 피곤하게 만들고 이젠 빈손으로 쫓아보내려 하다니 난 그럴 수 없소. 행상이 억지를 부리자 다급해진 여인이 피륙한 피를 건네주며 재촉했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세요. 이따위 피륙한 필로 그 대가를 치를 셈이요? 여인은 안달이 나서 한 피를 더 내어주며 빨리 돌아가 달라고 애걸했지요. 그때서야 행상은 못 이기는 척하며 피륙 2피를 받아들고 여인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갓을 던져두고 문간방으로 돌아와 안의 동정을 살폈지요. 동이 틀 무렵 갓을 쓴 남자가 떠나자 주인집 여인이 방문을 열고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손님, 아직도 주무십니까? 이에 행상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김서방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데 웬 갓쓴 자가 몰래 들어오기에 당장 매를 쳐서 쫓으려 하였으나 부인의 얼굴을 보아 참았소. 하지만 김서방이 돌아오면 마땅히 이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소? 이 말에 여인은 사색이 되었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리 오셔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행상은 아예 보찜까지 싸들고 어슬렁어슬렁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아까 왔던 이생호는 각별한 사이여서 남편이 있을 때도 종종 놀러 오곤 한답니다. 아니, 아까 둘이서 한 해계한 놀이는 대체 무엇인데 부인이 변명을 하오? 행상이 한술 더 뜨자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댁의 성씨는 무엇인가요? 내 성은 내가요. 그런데 그건 왜 묻소? 행상이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여인은 말했지요. 네, 서방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의 사사로운 일을 폭로해서 내 서방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인은 교태를 부리며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뭐 내게도 좋은 일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오?
내 서방인데 어찌 좋은 일이 없겠어요. 여인은 행상의 손을 잡고 음탕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행상은 주인집 여인과도 한참 동안 재미를 보게 되었지요. 이윽고 일을 마치자 여인은 아침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피륙한 피를 내놓았습니다. 미미한 물건이지만 이것으로 정을 표하겠어요. 행상은 이번에도 못 이기는 척하고 피륙을 받아 보찜 속에 챙겼으니 이보다 더 횡재한 날도 없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봐, 여기 분명 이 필이 있지 않는가? 그럼 그 마을이 어딘가? 거기가? 아니지. 거길 내가 왜 알려주나? 그러니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면 왜 못 알려주는가? 맘대로들 생각하시게. 어느 고을에 재물은 많은데 인심이 사납기로 호랑이 같은 최참봉이란 인물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해걸음에 최참봉이 얼근하게 취해서 뒷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서 절름발이 거지 하나가 서서 동냥질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냥 좀 주십시오. 예끼 이놈. 다른 집으로 가봐라. 최참봉이 걸걸한 목소리로 소리치자 피골이 상접한 거지는 울상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또다시 애걸했지요. 날이 이틀을 굶었습니다요.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집으로 가라 하지 않았느냐? 최참봉의 목소리는 고함으로 변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집사와 청지기, 머슴들이 주인의 고함 소리에 놀라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날이 거지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최참봉이 절름발이 거지의 목발을 부러뜨려 도랑으로 집어던지고 바가지를 박살냈습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내 놈의 성한 다리마저 분질러 버리겠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노스님이 최참봉을 가로막으며 절름발이 거지를 일으켜 세웠지요. 거지를 부축한 노스님이 손을 털고 있는 최참봉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재혼은 넘쳐나는데 명운이 다 됐구려.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최참봉이 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섰지요. 뭐라고? 4월 초나흘 쇠뿔에 박혀서 죽을 운세요. 이런 미친 땡중이 있나? 여봐라, 저 땡초에 주둥이를 지니겨라. 감히 어디서 그런 악담을 퍼붓는 게야? 청지기와 머슴들이 달려들어 노스님을 엎어놓고 얼굴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노스님이 대문 앞에서 혼절하자 최참봉과 그 수하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대문은 쾅하고 닫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최참봉이 아직도 분이 덜 풀렸는지 씩씩거리며 술상을 차려오라고 고함을 질렀지요. 이런 최참봉은 만석군 부자지만 탐욕은 끝이 없어 보릿고개에 높은 이자로 쌀을 빌려주고 가을이면 가난한 사람들의 논과 밭을 빼앗고 소장농 부인을 겁탈하고 고리채로 남의 집딸을 차지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열흘이 지나 3월 금음이 되자 최참봉은 노스님의 말이 꺼림직하게 떠올라 집사를 불렀지요. 최참봉의 명을 받은 집사는 온 동네 소를 가진 집을 돌아다니며 그날부터 소를 외양간에 가둬 속옷비를 단단히 메고 외양간 문을 잠그도록 일렀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최참봉의 명을 거역하겠습니까? 최참봉의 머슴들은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외양간 문에 대못질까지 했지요. 4월 초나흘 화창한 봄날 대문을 굳게 잠그고 사랑방 문도 잠근 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최참봉은 땡초의 헛소리에 이 난리를 친 자신이 한심스러워졌습니다. 황소가 천정에서 떨어질 건가? 사랑방 문을 열고 문지방에 팔을 걸치고 비스듬히 누워 귀를 후볐습니다. 그때 한 줄기 봄바람이 불어 문이 닫히며 최참봉의 팔꿈치를 쳤지요. 기이개가 깊이 박히며 귓속에선 선혈이 쏟아지자 꽥소리 한 번 못 질러본 최참봉은 그 길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귀이개는 쇠뿔로 만든 것이었지요. 어느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밤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걱정하던 선비는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했지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 후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선비님, 저희 집은 딸년과 단둘이 사는 처지라 청을 못 들어드리겠습니다요. 방도 한 칸이고요. 선비는 할머니 말에도 아랑곳 않고 통사정을 했지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자고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 딸, 선비가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갑자기 뒷간이 급해진 할머니는 밖에 나가는 길에 딸에게 일렀지요. 얘야, 선비가 만약 너의 입술을 훔치면 앵두앵두하고 옷고름을 풀거든 사과사과하고 그보다 더 밑을 더듬으면 수박수박 그러려무나. 할머니가 한참 후 볼일을 다 보고 나와 방 앞에 왔는데 방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가지, 가지, 가지. 옛날 나무장수가 살았습니다. 이 나무장수한테는 아들이 둘 있었지요. 그런데 아들 둘이 다 10대살이 넘도록 자고 나면 먹고 나면 빈둥대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 일렀습니다.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먹고 살 길을 찾아보아라. 이제는 아버지도 몸이 쇠하고 기력이 약해져 나무장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근히 나무 팔아 끼니를 때우며 살던 형편이었기에 나가서 남의 집 머슴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형제는 집을 나가 먹고 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고는 괴나리 보찜을 지고 집을 나왔습니다. 10대살이 넘도록 하던 일이 자고 먹고 빈둥대는 게 전부였던 형제는 어디로 갈지 몰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지요. 갈림길에서 형이 말합니다. 나는 이쪽 길로 갈 테니 너는 저쪽 길로 가거라. 그래요, 형님. 우리 3년 뒤에 다시 만나요. 그래.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형과 아우는 인사를 나누고 형은 서쪽으로 동생은 동쪽으로 따로따로 길을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형이 다다른 곳은 밥상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형은 밥상 만드는 일이 마음에도 들었고 주인 마님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눌러 살기로 했지요. 밥상 만드는 집에서 3년간 머슴살이하며 상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도와 종일 나무를 깎고 다듬어 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못 만드는 상이 없을 만큼 솜씨가 좋았지요. 타고난 솜씨가 있었던지 꾀부리지 않고 만든 덕이었습니다. 책상, 밥상, 찻상, 잔치집에서 쓰는 교자상까지 온갖 상을 뚝딱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많이 배웠으니 저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거두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은 성실하고 상전 모시는 마음 또한 지극했습니다. 형이 인사를 하자 일찍이 형의 품성을 알아본 주인이 개다리 소반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상이 아니었지요. 주인한테 받은 개다리 소반은 신기방기한 상이었습니다. 이 소반에 귀퉁이를 탁 치면서 한 상 잘 차려보아라 하면 개다리 소반이 커지면서 상 위에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지는 요술 밥상이었던 것입니다. 신이 난 형은 개다리 소반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뛰듯 날듯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저물어 더는 못 가겠다 싶은 형은 주막에 들어가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마침 밥때가 되었지요. 허기진 형이 상 귀퉁이를 탁 치며 저녁상을 차리라 했습니다. 그러자 수라상 부럽지 않게 음식이 차려지는 게 아니겠어요. 주막 주인은 그것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 나자빠지기까지 했습니다. 형은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껄껄 웃으며 자초지종을 늘어놓았지요. 그런데 평소에도 욕심이 놀부 같고 유난히 남의 것을 탐내어 은근슬쩍 뺏기를 좋아하던 주인이
이 상을 보았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주막집 주모는 형이 잠든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주막집 낡은 상이랑 쓱싹 바꿔치기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신기반기한 요술상이 어찌 되었는지도 모르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형은 해뜨기가 무섭게 상을 챙겨 주막을 나섰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부모님도 살피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상다리가 휘어지게 잔치를 크게 벌이고 싶어 바삐바삐 서둘렀지요. 집에 다다르자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자 형은 힘껏 상을 치며 외쳤습니다. 한 상 잘 차려보거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내 진미는커녕 시커먼 보리밥 한 덩이 안 나온 것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 싶어 말합니다. 허허, 밥상 귀가 좀 어두워졌나 봅니다. 형은 배에다 잔뜩 힘을 주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한 상 잘 차려보아라. 하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런다고 밥이 나오겠습니까? 떡이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거 하나 없이 사람만 우스워진 꼴이 되었습니다. 서산의 해가 꼴깍 넘어갈 때까지 형은 상을 붙잡고는 을러대고 달래다가 잔치상을 기대한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동쪽으로 가나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가 간 곳은 방망이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아우도 형처럼 주인 집에서 눌러 살면서 3년을 하루같이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방망이를 만들었습니다. 방망이 집에서 방망이 만들며 머슴살이 한 지 3년이 지나자 아우는 차닥차닥 빨래 방망이, 또닥또닥 다듬이 방망이, 도둑 잡는 육모 방망이, 온갖 방망이를 솜씨 좋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빈둥대고 놀고 먹을 때는 몰랐던지 만드는 것에 남다른 솜씨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만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약속된 3년이 되는 날 인사를 하니 주인이 방망이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이 아우도 형과 마찬가지로 방망이 집에 있으면서 늘 자신을 걷어주는 주인님을 지극히 모시고 성실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본 방망이 집 주인도 그냥 방망이가 아닌 신기반기한 방망이를 주었습니다. 이 방망이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방망이였지요. 말만 하면 온갖 것이 다 나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방망이였습니다. 동생은 귀한 방망이를 얻어 신이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우보다 먼저 온 형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반가움은 길지 못했습니다. 형은 아우를 봐서 기뻤지만 밥상을 생각하면 죽을 맛이었죠. 형은 아우에게 잃어버린 밥상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가 형의 얘기를 들으니 기가 막혔죠. 그런 세상에도 없는 상을 도둑 맞았다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던 형이 말합니다. 아우야, 아무래도 주막 주인이 상을 바꿔치기 한 것 같다. 한참을 기가 막혀 하던 차에 형 말을 듣으니 맞다 싶어 아우는 그 길로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동생은 요술 방망이를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모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동생은 주막 주인을 혼쭐 내주고 밥상을 찾으려던 것이었죠. 뱃속이 시커멓고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주모는 이번엔 동생의 방망이가 탐이 나서 눈이 뱅글뱅글 돌 지경이었습니다. 주인은 동생이 잠들기만 기다렸죠. 이윽고 달도 뜨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 되자 주모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살그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후다닥 훔치려고 방망이를 잡았습니다. 동생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얼른 소리쳤습니다. 방망이야, 도둑놈을 혼내줘라. 그러자 방망이가 몸뚱이 찜질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모는 흠씬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걸음아 나살려라 주랭랑을 쳤지요. 도둑을 혼쭐 낸 동생은 신기반기 요술 밥상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왔죠. 밥상을 찾아온 형제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밥상에 사내진미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사흘 밤낮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잔치 마지막 날엔 동생의 요술 방망이를 탁 두드립니다. 그러자 세상에 온갖 진귀한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품 착한 두 형제는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나누어 주어
함께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았다 합니다. 비록 철없이 빈둥대다 게으름만 피웠었지만 성실히 일하고 감사해하며 자신의 재주를 살려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얻게 된 귀한 것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형제에게는 행운이 탐욕에 사로잡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산 주모에게는 호된 매질이 내려진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복이 오나 봅니다. 옛날 옛적 조선 선조 때 의병장이었던 김천일의 처는 시집 오던 날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낮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꼴을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 훈계하였지요. 너는 참 좋은 며느리다만 여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잘 모르니 그것 한 가지가 흠이로구나. 무릇 지엄이에게는 지엄이의 책임이 있으니 혼인한 뒤로는 살림을 맡아 집안의 재산을 늘려가는 게 옳다. 헌데 너는 통 이런 일은 돌보지 않고 날마다 낮잠만 자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아버님, 살림을 늘리고야 싶지만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니 뭘 가지고 살림을 늘리겠습니까? 며느리의 대답에 시아버지는 가여운 생각이 들어 즉시 벼 30포대와 노비 4명, 소 2마리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살림을 늘릴 미천이 되겠니? 충분합니다. 김천일의 처는 곧장 노비를 불러놓고 명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노비니 의당 내 지시를 따라야 한다. 너희들은 이소의 곡식을 싣고 무주 아무 곳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나락으로 부지런히 농사를 짓도록 해라. 매년 추수할 때마다 총수확량을 내게 보고하고 벼는 잘 도정해서 창고에 저장해 두도록 해라. 매년 이렇게 해야 함을 명심하거라. 이 말에 노비들은 즉시 무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천일의 처는 며칠 뒤 남편에게 말했지요. 남자가 수중에 돈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는 법인데 왜 그 점을 생각지 않으셔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처지에 입고 먹는 것을 모두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거늘 돈이며 곡식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겠소? 듣자니 우리 마을의 이생원 집에 수만금의 재산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박을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서방님께서 한번 가서 살 1,000섬을 걸고 내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생원은 원래 내기 바둑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내 바둑 실력은 아주 형편없어. 그런데 내가 무슨 도박을 한단 말이오? 상대하기 쉽답니다. 일단 바둑판이나 가져와 보세요. 김천일이 그 처의 말을 듣고 바둑판을 대령하자 이윽고 마주 앉아 남편에게 바둑을 가르치는데 바둑돌을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온갖 묘수를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천일 역시 빼어난 재주를 지닌 호걸인지라 반나절 만에 바둑의 오묘한 진법을 환히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 처가 말했죠. 이제 충분히 이생원과 승부를 겨뤄볼 만합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생원을 찾아가 내기 바둑을 두자 청하십시오. 그리고 세 판을 두어 먼저 2판을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정하고 첫 판을 일부러 져준 다음 나머지 2판은 간신히 이기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긴 다음 상대방이 한 번 더 승부를 겨루자고 하면 그때는 즉시 신묘한 수법을 보여주어 상대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소. 내 당신의 말대로 하리다. 아내의 말을 그럴듯하게 생각한 김천일은 이튿날 이생원의 집에 가서 내기바둑을 두자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이생원은 가소로운 듯 대답했지요. 한 동네에 살면서 그대가 내기바둑을 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거늘 지금 갑자기 찾아와 청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대는 내 적수가 못되니 그만두시게. 바둑은 돌을 놓아본 다음에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건데 미리부터 하지 말자는 건 또 뭡니까? 김천일이 2번, 3번 거듭 억지를 쓰다시피 청하자 이생원이 대꾸했습니다. 좋네.
그렇다면 내 평생 바둑을 두면서 내 길을 걸지 않고는 바둑을 둔 적이 없으니 이번엔 뭘 걸고 둘까? 대개 천섬쌀을 쌓아둔 것이 서너 더미는 될 터인데 그걸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하면 된다 치고 그대는 뭘 걸겠나? 나도 쌀 천섬을 걸지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에 적지 않은 곡식을 어디서 마련하려는가? 그건 승부가 결판난 뒤에 따질 일입니다. 내가 만일 진다면 쌀 천섬쯤이야 왜 못 드리겠습니까? 이생원은 내키지 않는 가운데 바둑판을 가져다 놓고 두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지요. 그렇게 내기바둑은 시작됐고 첫 판에 김천일이 일부러 져주자 이생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보게. 자네는 내 적수가 못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아직 두 판이 남았습니다. 계속 두시지요. 알았네. 나야 좋지. 이생원은 자신만만하여 다시 바둑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생원은 김천일에게 연거푸 두 판을 지고 만 것이죠. 허참. 이상한 일일세 이상한 일. 어떻게 이럴 수가. 약속한 천섬은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즉시 주겠네. 그건 그렇고 한 판 더 두게. 이미 천섬이나 이르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네. 어서 두식이나 하게. 그렇게 내기바둑은 다시 시작되었고 김천일이 비로소 신묘한 수를 내보이자 이생원은 기세가 다하여 돌을 던졌지요. 김천일은 웃으며 대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부인 덕분 아니겠소. 그런데 내게에서 받은 쌀은 어디다 쓸 거요? 서방님의 친지 중에 가난해서 혼례와 상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알맞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이가 가깝고 멀고 신분이 귀하고 천하고를 따지지 말고 빼어난 재주를 지닌 호걸이라면 누구든 벗으로 삼아 날마다 우리 집에 초대하세요. 술과 음식은 제가 알아서 마련할 테니까요. 김천일은 그날부터 아내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천일의 처는 시아버지에게 또 한 가지 청을 했지요. 제가 농사를 지었으면 하는데 울타리 밖에 넓은 농토에 농사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맘대로 해보거라. 시아버지가 허락하자 김천일의 처는 밭을 갈아 밭가득 박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밭이 익은 뒤에는 밭으로 바가지를 만들어 오치를 했지요. 그렇게 매년 이 일을 반복하니 5칸 곳간에 오칠한 밭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장장이를 시켜 바가지 모양의 쇠를 2개 만들게 해서 곳간 안에 나란히 두었지요. 사람들은 김천일의 처가 이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임진년에 외적이 대규모로 쳐들어오자 아내는 김천일에게 말했지요. 제가 평소에 서방님께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을 돕고 영웅호걸과 사귀시라고 권했던 건 바로 지금 그 사람들의 힘을 얻고자 해서였습니다. 서방님께서 의병을 일으키십시오. 시부모님이 피난하실 곳은 제가 이미 무주에 마련해 두었어요. 곡식도 있고 집도 있으니 서방님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나마 군량미를 조달해 부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김천일이 흔쾌히 아내의 말을 따라 의병을 규합하니 평소 김천일의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어 열흘 사이에 정예병 4~5천 명을 얻었습니다. 김천일은 군졸들에게 오칠한 박을 허리에 차고 전투에 나서게 했는데 왜군들은 의병들과 싸우면서 허리에 찬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워낙에 날랜 의병들이라 감히 그것에 대해 알 수가 없었지요. 한편 김천일의 의병 부대는 왜군과의 전투를 마치고 회군하면서 쇠로 만든 박을 도중에 떨어뜨려 놓았는데
왜구들이 추격하다 이를 발견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무거운 것을 허리에 차고도 움직임이 나는 듯이 빠르니 얼마나 용맹한지 가해할 수 있다. 마침내 서로 주의를 주어 감히 김천일의 군대에 맞서지 말도록 했고, 이 때문에 왜구는 김천일의 군대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피해 흩어졌다 합니다. 그리하여 김천일은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는 모두 그 아내의 덕이었던 것이죠. 옛날 옛적 그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남원에 정생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퉁소를 잘 불었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거기에 예의 바르고 호탕한 성격이다 보니 고을의 여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요. 그런데 정생은 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노는 데만 관심이 많으니 그를 지켜보는 부모의 속은 늘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저놈, 아무리 이야기해도 글 공부는 등한시하고 사방팔방 놀러만 다니니 일을 어찌 한단 말이오. 아이고, 누굴 탓하겠어요. 영감도 젊었을 때 글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요. 내 그래도 논어는 좀 읽었는데 저놈은 천자문이나 간신히 뗄까 말까 하지 않았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장가를 가면 정신을 좀 차리지 않겠어요? 그날로 정생의 부모는 마땅한 혼처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정생의 집안은 본래 정승을 여럿이나 배출한 집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 때부터는 공부와 인연이 멀어졌지요. 그래도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어 끼니는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니 며느리를 얻을라 치면 그리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정생의 부모가 이 고을 저 고을로 혼처를 알아보다 제 너머 어느 양반집에 홍도라는 아리따운 교수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매파를 보내 두 집안이 혼사를 정하고 날짜를 기다렸죠. 그런데 정생이 글을 잘 못하고 퉁소나 불고 노래나 즐긴다는 소리에 신부 홍도의 아버지는 정생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무릇 선비는 공맹의 가르침을 익혀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여야 하는 사람이거늘 어찌 그를 멀리하고 잡기에만 관심을 가진단 말이오. 하지만 혼례식 치르자고 날까지 잡아놓은 마당에 어찌합니까? 걱정 마시오. 그건 내 알아서 할 것이오. 홍도의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 혼인을 없던 일로 하기로 마음먹고 핑곗거리를 찾고 있었지요. 그날 홍도가 아버지의 결심을 전해 듣고 부모님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혼사는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날짜까지 정했는데 중도에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어 버린다면 양반가의 체면에 먹칠을 할까 두렵습니다. 홍도의 아버지는 그 말에 느끼는 바가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홍도와 정생과의 혼인을 허락하였죠. 그렇게 정생과 홍도는 약속대로 혼례식을 치렀고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몽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처자식을 얻은 정생은 어느 때부터인가 글 공부에 힘을 쏟았고 자연 가정도 매일같이 화목한 날을 보냈지요. 그런데 말력 임진년에 외란이 터졌습니다. 정생은 활 쏘는 군사로서 전쟁에 나아가 외적과 맞서 싸웠지만 총포를 앞세운 왜군의 기세는 쉽사리 막을 수 없었지요. 나라의 임금은 전세가 좋지 않자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정유년이 되어 명나라 총병양원이 남원으로 파병을 왔습니다. 이때 정생의 아들 몽석은 할아버지를 따라 지리산으로 들어가 피난을 하였고 아내 홍도는 남장을 하고 남편을 따라 전쟁에서 함께 싸웠지요. 그러나 남원성은 명나라 군대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함락이 되었고 명나라군과 조선군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정생도 명나라군을 따라 도망을 쳤으나 혼란 중에 아내 홍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이를 어찌하나요? 아내도 아마 명나라 군사를 따라갔을 것이다. 정생은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명나라 군사 속에 섞여서 아내를 찾아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기어이 명나라까지 들어갔죠. 하지만 아내를 찾기에 명나라 땅은 너무도 컸습니다. 정생은 머나먼 타국에서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거짓골로 명나라 군인들 무리에서 아내를 찾아 헤매다 밤이면 울다 지쳐 잠이 들곤 하였지요. 그렇게 아내를 찾아 방황하던 중 명나라 도주의 눈에 들어 정생은 상단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단에서 일하며 의식을 해결하고 틈나는 대로 아내를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 헤맸지요. 그러다 하루는 명나라 도주와 함께 상단이 이끄는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에는 많은 배가 왕래를 하고 있었지요. 정생은 뱃머리에 나와 구름에 가려진 달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겨 있다가 외로운 마음을 담아 퉁소를 꺼내 불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만치 떨어져 있는 다른 배에서 누군가 정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배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여 그 사람을 알아볼 듯 말 듯하여 정생이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에서 눈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옛날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퉁소로 불기 시작하자 먼 배 위에 사람이 손짓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았지요. 정생이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사람을 뚫어져라 보는데 마침 구름이 걷히고 환한 달빛이 내려와 얼굴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아내였습니다. 부인? 부인! 정생은 크게 놀라 소리치면서 즉시 작은 배를 내어 타고 그 배의 뒤를 쫓으려고 하였으나 명나라의 도주가 말리며 말했습니다. 저 배는 외인의 배인데 당신이 간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내도 위험할 것이요. 날이 밝으면 내 잘 이야기하여 당신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보겠소. 그러니 조금만 참으시오. 그러다 저 배랑 멀어지면 어찌합니까? 걱정 마시오. 이 뱃길은 절강 땅으로 가는 뱃길이요. 아마도 뱃머리가 같은 곳을 향하니 저 배도 절강으로 향하는 것이 분명하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생은 명나라 도주를 붙들고 연신 고맙다 인사하고 뱃머리에서 뜬 눈으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명나라 도주는 하인들에게 돈 수십 냥을 주어 상선으로 가서 정생의 아내를 찾아오도록 하였지요. 과연 데리고 온 사람은 정생의 아내 홍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지요. 함께 배 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신기하게 여기면서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남원성이 함락되었을 때 홍도는 외적에게 사로잡혀 일본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지요. 외인들은 남장을 한 홍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내로 생각해 노예처럼 일을 하다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상선에서 일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정생은 아내 홍도와 더불어 절강 땅에서 우선 살림을 차렸습니다. 처음부터 조선으로 가려 했으나 천리길 머나먼 길은 여비도 없이 갔다가 까딱하면 길에서 굶어 죽거나 도적을 만나 목숨을 잃기가 쉽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고장 사람들은 두 사람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여 은전과 곡식을 거두어 주어서 간신히 의식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째 아들 몽진을 낳으니 조선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은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절강에서 정착해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몽진의 나이 17이 되어
혼처를 구하게 되었는데 몽진이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을에서 한 처녀가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쪽으로 출정하여 조선으로 나갔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시집 가겠어요. 이분을 따라 조선으로 나가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곳을 찾아서 초원제라도 올리겠어요. 그리고 만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혹시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녀는 몽진에게 시집을 왔고 두 사람은 살림을 차렸지요. 무년 북쪽에서 청나라가 일어나자 명나라에서 정벌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하나둘 징병되어 끌려가다 보니 혼이 난 지 얼마 안 된 몽진도 전쟁터로 끌려나갈 판국이었지요. 그러자 정생이 아들 대신 전쟁터로 나아가 명나라 장수 유정의 군에 편입되어 적과 싸웠지요. 하지만 청나라군의 기세는 생각보다 대단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갔고 싸움 끝에 명나라 장수 유정이 죽자 명나라군은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지요. 청나라 군사들은 명나라 병사들을 남김없이 섬멸시키려 달려들었고 위기에 처한 정생은 청나라 군인들에게 애원하였습니다.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요. 까닭 없이 전쟁으로 끌려왔을 뿐 나는 아무 죄가 없소이다. 정생이 살려달라 애원하자 청나라 군사들은 정생이 조선인임을 알아보았고 정생은 겨우 목숨이 풀려 죽음을 면했지요. 정생은 그 길로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실로의 20여 년 만에 밟아보는 고국 땅이었지요. 정생은 남원에 남겨졌던 가족 생각에 서둘러 남원으로 향했지요. 그러다 공홍도 2~4년에 이르러 다리에 종기가 나서 침을 놓는 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기를 다스리는 사이에 의원과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의원이 조선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요. 의원은 조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조선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야기하자면 길지요. 임진년에 명나라 군사로 조선에 와서 외놈들과 맞서 싸우다 그만 나만 홀로 낙오되었지요. 그럼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고 계신 거지요? 나 또한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당시 전쟁에서 입은 상처가 너무나 커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다 지금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요. 그럼 고향은 어디시오? 나야 절강이지요. 정생과 의원이 그렇게 서로 통성명을 하다 정생이 크게 놀랐지요. 의원은 바로 둘째 아들 몽진의 장인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인연도 이런 인연이 또 있겠습니까? 정생과 의원은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정생은 의원인 사돈과 함께 남원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고향에 잇집을 찾아가니 그곳에는 큰아들 몽석이가 이미 장가를 들어 자식까지 낳고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생에게는 아들을 만난 기쁨과 사돈을 만난 기쁨이 겹쳤지만 그것은 약간의 위로가 되었을 뿐이었지요. 돌아서 보면 절강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면 기쁜 일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지요. 그의 정생의 아내 홍도는 살림살이를 전부 팔아서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여 절강을 떠나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도중에서 위장하기 위하여 중국 옷과 일본 옷, 조선 사람이 입는 복장도 각기 마련하였지요. 중국인을 만나면 중국인 행세를 하고 외인을 만나면 외인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두어 달 만에 제주도의 추자도 밖에 있는 무인도에 이르렀을 때 준비해온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지자 홍도가 아들 몽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배 안에서 굶어 죽는다면 마침내는 고기 밥이 되고 말게다.
고기 밥이 되느니 차라리 저 섬으로 올라가서 목을 매는 것이 낫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쌀 한 홉을 가지고 죽을 끓여 먹는다면 우리 식구가 하루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홉으로 엿새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동쪽을 보면 아득하지만 육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식구들은 그곳이 조선의 바다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남은 음식으로 닷새를 보내고 있는데 마침 그날 조선수군 통제사의 사수선이 그곳을 순행하다가 홍도 모자의 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홍도는 사수선의 사공에게 남원에서 남편과 헤어진 사정과 절강에서 다시 만나 살았던 일, 그리고 남편이 북벌에 나가 죽은 일 등 모든 사정을 하소연하였고 사수선의 군인들은 불쌍히 여긴 나머지 홍도의 작은 배를 척후선의 뱃꼬리에 달고 순천 땅으로 끌어다 주었지요. 그리고 홍도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마침내 남원의 옛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는 남편은 물론 큰아들 몽석과 또 며느리의 아버지인 사돈까지 함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온 집안이 한 곳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사돈까지도 무사하게 살아있으니 그들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전쟁으로 모든 식구가 뿔뿔이 흩어졌다. 20여 년 만에 만리를 돌아 고향에서 만났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기쁜 일이었죠.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